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와 조사의 과정을 좀 더 강론화해서 섬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 시작할 적에 사회복지사의 단계 8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6개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 또는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조사의 단계는 순환적 관계에 있죠. 사회복지조사의 단계는 소위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또 순환적 관계에 있다. 순환적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환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직선적 모형으로 해서 먼 단계를 끝나고 나면 무슨 단계로 일방적으로 가지만 않고 서로 계속 오가면서 보완 수정해가는 이런 관계를 순환적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인식이죠. 어떠한 문제가 인식되거나 또는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면 이 사회복지조사에 이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가설을 설정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 바로 이 가설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 각본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 그리고 조사 설계, 사전 각본이 설정이 되면 그 각본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료를 수집하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 절차가 있게 됩니다.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면 그걸 종합해서 조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야 우리는 사회복지조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조사. 자, 먼저 우리가 저희 사회복지조사에서 문제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라고 할 적에 문제를 가지고 출제된 비중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모든 조사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다. 무엇이, 어떻게,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조사 문제의 형성이란 조사의 주제, 조사의 목적, 이론적 배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다. 사회복지조사들의 문제는,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는 처음 시간에 설명해봤던 것처럼 순수조사로서 새로운 이론 정립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실천 현장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응용조사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어찌 보면 순수조사의 성격보다 응용조사의 성격이 더 많은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사였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초지식을 위한 연구 문제에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을 비교적 많이 다루고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실용적인 성격의 답을 한다 하는 점에서 순수조사면서 응용조사의 양면성은 같지만 응용조사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고, 다음에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설. 가설의 개념을 보면 가설은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기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기존의 법칙이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칙이나 기존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 또는 두 변인, 그죠? 두 변인. 당연히 두 변인 어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있겠지만 두 변인과의 관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다.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추리를 문장화한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만 가설은 복수의 가설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올 적에 가설은 하나만을 사용한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사회생활을 또는 사회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회사업을 시작할까? 언제 시작할까? 어디에서 시작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 문제가 인식되고 주제가 선정됐죠. 그렇다면 가설을 설정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 음식점을 한다면 내가 만약 내 전공을 사용해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한다면 내가 만약 공무원 준비를 한다면 다양한 그래서 if란 단어를 넣어서 여러 개의 가설을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복수의 가설을. 그 외에도 할 말 많지만 여기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더 나아가서 책에는 없지만 기존의 법칙이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어떠한 법칙이 있었다. 기존에 어떤 법칙이 있다. 바로 이 기존에 있는 이 법칙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법칙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검증이나 실험, 관찰 등의 검증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검증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에 이 법칙의 가설을 설정해서 하나하나를 실험하고 검증을 하게 관찰을 해서 검증을 하게 돼서 맞는다면 그 법칙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문장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온대 지구대에 있는 나라와 같은 사만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난화의 그런 과정에서 다소 더위가 길게 가고 고온다습의 온도 습도가 높아지는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길든 짧든 간에 사만사원이 있고 그 사만사원 과정에서 모든 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봄에는 꽃이 핀다. 이건 하나의 우리의 자연 법칙이지 않겠습니까? 봄에는 많은 꽃들이 핍니다. 물론 겨울에 늦겨울에 피는 동백도 있고 또 눈 속에 피는 에델바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있고 다 그러지만 어떤 많은 꽃들이 주로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핍니다. 하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해 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겨울에도 봄의 조건을 구비하면 갖춰놓으면 봄의 조건을 구비하면 꽃이 필 것이다 라고 if란 단어를 넣어서 겨울에도 꽃이 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어요. 가설은 미래형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개나리도 가져다 놓고
철쭉도 가져다 놓고 또 그러면 코스모스도 가져다 놓고 뭐 장미도 가져다 놓고 또 백합도 가져다 놓고 다양한 꽃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 이렇게 실험, 관찰, 검증을 해본 거였어요. 그야말로 엄동설안의 겨울에도 봄과 같은 온도, 봄과 같은 습도, 봄과 같은 이런 그 소위 벌도 나비도 날게끔 이런 실내 환경을 조성을 했더니 정말로 한겨울에도 꽃을 피워서 지금 많은 시설 재배해서 한겨울에도 많은 꽃다발이 참으로 다양한 꽃다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소위 기존의 법칙에 근거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 이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증해서 내려가는 요쪽의 흐름, 이 흐름을 우리는 논리학에서는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이 뭐예요? 연역법. 하나의 명제가 설정이 되면 그 명제에 입각해서 하나하나의 대안이나 상황이 그 명제에 일치하는지를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것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인행사에서 보면은 어떠한 것이 나오냐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4단계 아시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에는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감각동작기는 뭐 영아기, 영유아기라도 젖먹이 시기 한 2살까지 24개월까지. 그다음에 전조작기라고 해서 2살부터 24개월부터 한 7살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까지.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는 7살부터 한 12살 해서 초등학교 정도 아동기, 학령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 이후 수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청소년기 이후 수준이 되면 피아제 1950년대 연구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그 정도 지적 수준이 되면 청소년기 수준, 한 12살 이상의 수준이 되면 가설도 이용할 줄 알고 어떤 명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접근해 갈 줄도 안다. 그리고 가설을 이용해서 미래의 가능성도 탐색해 볼 줄 안다. 미래 예측 능력이나 가능성 지향적 사고도 할 줄 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의 특징을 추상적 사고,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또 조합적 사고, 미래 예측 능력, 가능성 지향적 사고, 이런 단어들을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지적 발달 단계 형식적 조작기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형식적 조작기 중에 가설을 어디다 붙였어요? 가설 연역적 사고에 붙인 거예요. 가설 연역.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지만 하나의 명제의 구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그 명제의 구실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험하고 말하자면 관찰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명제를 설정하고 그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로 접근해가는 이 흐름을 연역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로 이 가설은 연역적 접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나왔어요. 경험의 일반화라고 하는 경험의 일반화라고 설명하는 어떠한 공통점이 도출이 됐어요. 봄에 꽃이 피긴 하는데 실뿌리로 된 꽃과 구슬처럼 굵은 구근으로 된 꽃은 약간 꽃이 피는 과정에서도 특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열매가 맺고 그리고 잎이 피고 나면 꽃이 피는가 하면 어떤 것은 열매도 맺기 전에 꽃봉오리가 멀어지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구별이 되는 큰 분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공통점을 도출해서 경험의 일반화는 바로 공통점, 유목이죠. 공통점을 추출한 거예요. 공통점을 추출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쪽의 흐름.
이 흐름을 요렇게 흐르는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귀납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알다시피 귀납법이 뭐예요?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가지고 개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원리나 법칙을, 명제를 도출해 가는 것을 귀납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연구나 양적 조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역적으로 그 일반화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는데 이번 건은 어떻고 다음 건은 어떻고 천하라의 연구는 어떻고 하나하나를 계속 확인해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에 비해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임익적 접근, 연구자만이 아는 연구 결과의 개별화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떠한 공통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도 있더라는 것을 가지고 연구에서 새로운 법칙이나 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귀납적 접근. 그래서 질적 연구에는 귀납적 접근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 가설이 나눠서 그림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역적 접근을 과정해서 가설. 그래서 책에는 있지 않지만 이렇게 기존의 법칙에 또는 기존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이란 말로 가설을 설정했던 겁니다. 가설.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우선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내린 잠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복수의 가설이 이용된다라고 하는데 뭐 보통 우리가 현장 연구에서는 보통 실행 가설을 사용하지만 작은 현장 연구에서는 하나의 실행 가설만 사용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개의 현장을 가진 경우에는 제한이 가설이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실행 가설도 실행 가설 1, 실행 가설 2, 실행 가설 각각의 현장마다 다른 가설을 적용해서 타설을 할 수도 맞아면 세멘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가설을 사용하지만 실험 연구에서는 폐쇄 공간인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에서는 영가설과 대체가설, 거기 오면 영가설과 대립가설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사용을 한다. 바로 이것만 보더라도 실험 연구에서는 기본 자체가 두 개의 가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설과 대립가설을 사용한다 해서 복수의 가설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냥 개념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가설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내린. 다음에 가설의 특성을 보면 가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는 다 보이지만 쓰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당번한 노트가 필요하니까 나야 내 책이니까 내 책을 가지고 내 머릿속으로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손맛을 보여 쓰십시오. 거기 보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은 두 변인 간의 관계로 진술을 한다. 두 변인 간의 관계로 진술. 그렇습니다. 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의 원리에 근거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변인 간의 관계로 진술한다. 사전에 설정하여 놓는다. 간단 명료하게 진술한다. 선언적 가정적 형식. 가설은 선언적 가정적 형식을 사용을 합니다. 가정적이란 말이 사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딱 떨어지듯이 이럴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렇다라는 의미가 강한 이럴 것이다가 그래서 선언적인 개념, 가정적, 선언적 성격이어야 된다. 또 그러면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가설은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가설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 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바로 가설은 범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통 우리가 논문을 쓴다고 할 적에도 그 가설은 시기적 범위가 한정이 되고 그리고 연구 범위, 대상이 한정이 되고 연구 방법으로도 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설의 범위는 반드시 범위가 한정되어 거기에 보면 범위가
한정되어 설정이 됩니다.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또 그러면 변경 가능해야 됩니다. 가설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설은 변경 가능해야 한다. 가설은 변경 가능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이 가설의 변경 가능, 가설의 변경 가능.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이 되겠죠. 범위가 한정돼야 된다. 가설은 고정불변이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 또 그러면 가설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지요.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나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기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형만 아니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꼭 미래형만 고집하는데 현재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그러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가설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가치 중립이어야 한다. 만약에 가치 지향이라고 한다면 이미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가치 중립이어야 되고 또 하나 거기 10번에는 있습니다만 단순히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의 유무뿐만 아니라 관계의 유무 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 관계의 유무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문제풀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는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영가설에 대해서도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영가설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가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실험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결과와 정반대로 가설을 설정해서 그래서 제로로 돌아가는 가설, 귀무, 0으로 돌아가는 귀무 가설, 당초 가설 이렇게 설명하는데 영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 주시고 어쨌든 영가설의 설정 목적은 영가설이 버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 희한하지요. 영가설이 기각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영가설의 존재 목적은 버려지는 데 있습니다. 영가설의 존재 목적은 버려지는 기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떤 지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영가설의 존재 목적은 버려지는 데 있다. 기각에 있다는 말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에 비해서 실험 연구에서 연구 결과와 동일 내용을 가설처럼 설정한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가설이 버려지고 영가설이 버려지는 순간 연구 결과나 다름없는 대립가설이 맞는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연구 결과가 맞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연구가 제대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영가설, 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가설을 설정한 영가설이 수인되면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연구 결과가 틀렸다는 것을 말해요. 연구자 자살해버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영가설, 실험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설에는 복수의 가설로 연구의 결과와 정반대로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다, 0이다, 없다는 가설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영가설이고 그 존재 목적은 그 영가설이 틀려서 버려지기를 염원하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어떤 기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이 가설을 설정하면서 영가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했으면 자, 이제는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각본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조사 설계. 자료 수집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조사 설계라고 합니다. 자, 거기 조사 설계란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어떤 논리 구조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어떠한 논리 구조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해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고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 각본 설정을 이렇게 조사 설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 설계의 목적에 보시면 조사 설계의 목적.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경제적으로 제공한다.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 설계 사전 각본을 설정을 한다.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이야 제공될 수 있겠지만 가능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을 설정을 한다. 또 조사 설계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사전 각본을 설정을 한다. 또 위생 변수의 적절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위생 변수, 버려져야 될 변수, 다시 말해서 독립 변수 이외에 기타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사전 각본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위생 변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독립 변수 이외에 버려져야 될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게 되면 알아봐야 할 것, 다시 말해 독립 변수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그런 만큼 유의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도 그러지 않을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 설계의 목적,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경제적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해서, 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경쟁가설 배제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위생 변수 통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인 조사 설계는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 설계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실험적 조사 설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적 조사 설계. 실험적 조사 설계는 그냥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실험 설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설계.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한번 실험 연구, 실험 설계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해서 실험 설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실험 설계의 종류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면 뭐라고 있냐면 실험 설계 방법은 3번에 2번에 3번 실험 설계 방법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선으로 뽑느냐 아니냐에 따라 진실험 설계와 준실험 설계로 나뉜다. 여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일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실험 설계, 준실험 설계, 그리고 전실험 설계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 설계를 보겠어요. 실험 연구 설계라고 이렇게 해도 됐죠. 이 실험 설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독립 변수의 존재성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독립 변수를 가미했을 때 종속 변수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아니면 어떠한 연구 결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종속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독립 변인 때문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한 연구, 실험 연구, 알기 위한 연구 사전 각본, 실험 연구 설계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변수의 존재성을 확인하는데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실험 설계, 실험 연구 설계에는 그 독립성이 있지요. 이 실험 설계는 일반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를 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시입하자면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미 앞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 연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축약 설명해 보겠어요. 이처럼 변수, 실험 연구의 변수에는 독립 변수도 있고 종속 변수도 있고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등등의 위생 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선 시계는 그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매개 변수, 조절 변수로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독립변수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결국에 통제되어야 할 기타 위생변수의 지위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가미되는 변수로서 원인변수라고 그랬습니다.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 실험처치, 처치자극, 처치변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구의 결과로서 독립변수가 가미된 결과로 나타난 변화죠. 이건 결과변수예요. 결과변수로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설명을 하죠. 연구 결론이지만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독립변수 이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듯이 착각하게 만드는 버려져야 할 이런 변수를 그냥 위생변수 그리고 다른 개념은 통제변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튼 다음에 집단. 보통 우리가 실험 연구나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집단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 자체를 실험군이라고 괜히 한자를 썼군요. 무리군자를 써서 실험 집단을 그냥 실험군이라고 씁니다. 실험군 괜히 썼네요. 그리고 통제 집단. 통제 집단으로 이렇게 나는 통제 집단은 통제군 또는 통정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통제 집단, 통정 집단에서 무리군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임의로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이란 연구자가 임의로 독립변인을 가미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 하고 사실상 연구 대상 집단입니다. 연구 대상 집단을 이렇게 실험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통제 집단은 본래 상태를 유지한 또는 유지시킨 본래 상태를 유지시킨 집단을 통제 집단, 통정 집단이라 하고 보통 연구 대상 집단과 비교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에서 비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본래 A란 집단이 이렇게 있다면 A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이 집단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집단을 AA, 이 집단은 AB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아직까지는 단지 A라고 하는 모 집단이 둘로 나누어지기만 한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기만 한 거죠. 그럴 적에 이 AA와 AB 중에 만약에 AB에다가 X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 소위 독립변인을 가미했다면 X는 독립변인이죠. X는 독립변인입니다. 연구자가 X를 A, B에 가미했다면 우리가 부를 적에 AA는 본래 A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통제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연구자가 임의로 독립변인을 가미하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이때부터 실험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AA에 비해서 X가 가미된 AB는 어떠한 차이가 났을까를 비교함으로써 X의 존재성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리가 실험 연구, 그러기 위한 각본을 실험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먼저 너무 지나갔습니다만, 자, 집단을 둘로 나눌 적에, 그래서 본래의 집단을 둘로 나누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인을 가미한 집단은 실험 집단이라고 불러서 그 가미한 변인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본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지시킨 집단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을 AA라고 하는 통제군 또는 통정군, 통정 집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험 설계의 유형, 실험 설계의 유형은, 실험 설계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진 실험 설계, 진 실험 설계와 다시 말해 이것을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설계가 영어로 디자인이니까 순수 실험 디자인과 준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해서 유사 실험 설계, 유사 실험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비교 대상조차도 없다면, 아예 비교 대상조차도 없다면 거기에는 원시 실험 설계, 아니면 전, 풀이, 사전에 하는 말하자면 전 실험 설계라고 이렇게 그건 쓰기는 하겠습니다. 전 실험 설계, 다시 말해서 원시 실험 설계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흔자에 이것도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쓰기는 썼습니다만 틀리라고 제가 자막 강의하는 중에도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진실험 설계, 이 시간에는 이 구분만 하고 마감을 질 겁니다. 진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무작위라고 하는 것은 무선 표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서서 그린 그림처럼 A 자체를 AA와 AB로 구분할 적에 어떤 의도가 없이 그냥 너는 A,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오른쪽 그냥 무작위로 나눠놓은 다음에 앞으로 너는 AA라고 불러, 너는 AB라고 불러 이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AA 집단과 AB 집단은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분류해 놓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독립변이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를 AA와 AB로 할 때는 어떠한 변인도 가미된 것이 없어요. 그냥 AA와 AB를 합치면 그냥 A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AB에다가 X를 가미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는 독립변인 외에 그 어떤 변인도 가미된 것이 없으니까, 그 어떤 변인도 가미된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아까 알아보고자 하는 것,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알아보는 3대 전제 조건, 시간적 선행성, 공통변화, 경쟁가설 배제, 바로 경쟁가설 배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변인도 가미됨이 없이 오직 X만 가미되어서 X의 영향력을, 본래 상태를 유지시킨 A와 비교해서 X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뭐가 높겠어요?
본래 알아보고자 했던 독립변인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X의 영향력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동제 집단을 무작위로 분류함으로써 동질적으로 분류해서 어떠한 변인의 가미도 막은 상태에서 X만 가미시킨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아주 순수하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실험용어로 뭐라고 한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준실험 설계, 쿼시, 유사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험 집단과 동제 집단을 이미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한 집단을 분류해 놓고 나머지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미 독립변인이 가미되기 전에 연구자의 의도라고 하는 또 다른 사전에 어떤 변인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에서 X를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에 비해서 당연히 독립변인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장에서는 못 써먹는다.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내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준실험 설계는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는 떨어질지 모르나 외적 타당도는 진실험 설계보다 높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분류의 기준만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3번에 있는 진실험 설계부터 준실험 설계, 그리고 출제 비용은 낮지만은 전실험 설계, 그리고 단일 사례 연구 설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